내가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왜일까?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 살아난 게 기뻐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 지금도 그래. 그게 이상해. 어쩐지 유서를 쓰는 기분이라고 자유는 생각했다. 동생 우지는 군부대에서 유서를 썼다고 했다. 대대 전술훈련 평가를 하는 날엔 다들 유서를 적어 제출한다고 했다. 죽을 가능성이 있는 긴급 상황에서도 유서를 썼다. 40kg의 전투 장비를 착용한 뒤 낙하산을 메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강화 훈련을 했을 때는 생명수당으로 20만 원 정도를 더 받았다. 그래서 특전사의 봉급이 일반 군인보다 많다고 했다. 그런데 누나, 나 쓸 말이 없어. 뭐라 적어야 할지 몰라서 매번 쥐어짜야 해. 그러니까 그건 마음에도 없는 말이야. 알겠지? 혹시라도 나중에 읽게 되면 전부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 다행히 자유는 우진의 유서를 본 적이 없다. 윤단 소설가의 작은 알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당신의 첫 코너인데요. 당신의 첫은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신인 작가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설레는 시작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문학가사의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윤단 소설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은 알이라는 작품으로 올해 문학가사의 신인상을 받게 된 윤단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너무 따끈따끈한 지금의 이제 신이신데 몇 달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지면이 6월에 나와서 네. 한 달, 2달 좀 안 돼. 세상에. 네. 혹시 이 문장의 소리를 평소에 청취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원래도 몇몇 작가님들 거 찾아서 듣기도 했고 네. 특히 섭외 연락 받고 나서는 최근에 올라온 거는 대부분 다 어머. 청취를 했고요. 저희가 섭외를 많이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청취하신 분들이 늘어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최근에 올라온 방송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다면 어떤 게 재밌으셨나요? 저 김기태 작가님 네. 거 재밌게 들었는데 네. 대본과 달리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좀 상당히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딱 윤단 작가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앉으셔서 막 망부석처럼 굳으시더라고요. 전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방송도 사실은 재미있어서 저도 만족스러웠던 방송이었고요. 늦었지만 수상도 축하드리고요. 아직 기쁨의 한가운데에 있으실 것도 같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등단을 하기 전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등단을 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전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긴 한데요. 네? 이렇게 문장의 소리에 출연하게 된 것도 삶의 변화고 작가로서 메일을 주고받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등단했다는 것도 실감하고 네. 변화도 느끼고 있습니다. 메일, 맞아요. 작가님이라고 메일이 왔을 때 너무나 믿기지 않잖아요. 네. 답장을 많이 써보셨나요? 많이 쓰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이제 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한테 메일 쓰는 것과는 좀 더 다른 긴장감으로 네. 쓰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견디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감당하셔야 하고요. 작가님이라는 어떤 그게 나를 지칭한다는 걸 적응하기까지 조금 걸릴 텐데 네, 빨리 적응하시면 좋고요.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글을 써오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학업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는 회사를 다녔는데요. 네. 그러다 어느 시점에 회사도 그렇고
좀 개인적인 상황들이 겹쳐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친한 언니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글을 써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예창작과가 있다는 사실도 그 언니가 알려줘서 알았고요. 네. 전 직장에 다닐 때 그래도 꾸준히 소설책을 읽긴 했는데 글을 쓰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짧은 글을 써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그렇게 직장도 관두고 다음 해에 대학에 들어와서 그때 첫 단편 소설도 써보고 그 뒤로 쭉 쓰고 있습니다. 처음 그 대학에 들어와서 단편 소설을 쓰신 건 몇 년도신 건가요? 2016년도. 그렇군요. 전혀 문예창작학과를 모르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네. 소설을 쓰게 되시다니. 그리고 꽤 오래 여기에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소설의 네. 매력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소설의 매력은 인물들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내면이나 관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기묘하고 이상한 순간들, 전환들, 감정과 인식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도 매력이라고 느끼는데요. 이제 쓰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소설을 쓸 때 문장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무언가 생성되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다른 어떤 장르 시나 뭐 평론, 에세이보다도 소설이 좋은 이유는? 사실 대학에 다닐 때 희곡 창작이나 드라마 창작이나 평론을 써보지 않았어요. 오직 소설만. 네. 한 개만. 네, 그러면 안 됐었는데. 왜냐면 좀 나중에 후회를 했거든요. 좀 다양하게 써볼 걸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소설이 좋으니까 소설 창작 수업만 계속 들었고 교양으로 학점을 많이 채우고 그래서 소설을 썼고 소설만 봤다. 하고 싶은 걸 하시는군요. 네. 저도 다른 수업 잘 안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요새 등단한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되셨는데 근황은 어떠실까요? 제가 평소에는 거의 약속을 잡지 않는 편인데 지면이 나오고 나서는 한동안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보냈고요. 요즘에는 이제 바깥에서 에너지를 많이 쓴 느낌이라 최대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책도 읽고 다음 소설도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설 쓰기 작업이 이제 공식 작가가 된 다음에 좀 더 수월해졌나요? 아니면 더 두려워졌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느끼는 걸로는 사실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비슷하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하나의 소설을 초고를 다 쓰고 퇴고까지 하고 다음 소설을 생각했을 때 항상 이제 빨리 쓰고 싶다는 생각과 네.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고 그거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여서 저한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은 축하를 많이 해줬나요? 네. 등단작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을까요? 네. 슬펐다라고 감상을 얘기해준 친구들이 많았고 또 어떤 친구는 언니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읽었다고 말해줬는데 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서 난 저는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소설을 쓰면 그런 감상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게 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은 걸 드러내게 되니까요. 맞아요, 소설에서. 맞아요. 네, 이제 공개적인 작가가 되셔서요. 등단작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등단작 작은 알은 그 폭설 중 눈더미에 파묻히는 사고에서 살아남은 자윤의 이야기입니다. 무더운 한여름에도 동상 후유증으로 몸속 작은 알갱이들의 차가운 이물감과 통증을 느끼게 된 인물의 생활,
내면, 품고 있는 의문, 그리고 작고 놀라운 변화를 쫓으며 깊이 이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 작가님의 등단작을 이미 읽었거나 곧 만나볼 독자님들께 이 소설을 좀 멋지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출연하기 전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방금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말과 비슷하거든요. 아유, 제가 앞으로는 이 소개를 좀 안 쓰고 하려고요. 제가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한 말을 좀 피해서 한번 해주신다면. 피하지는 못했고 네. 제가 원래 이제 준비했던 건 작은 알은 눈더미에 파묻혔던 인물이 그 이후에 몸 안의 작은 알갱이들을 감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랑 통하신 걸까요? 저희 너무 통했네요. 네, 정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전 너무 이 것을 읽었을 때 마지막에 가서는 좀 놀라움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오늘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품 얘기를 좀 많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자윤의 얘기를 해보면 그 자윤은 자신이 겪고 있는 후유증이 추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해 그냥 춥다고 합니다. 자윤이 분명하게 감각하게 된 이 알갱이 역시 자갈, 얼음, 방부제, 유리조각 그 어느 곳으로도 은유될 수 없는데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소설로 가져올 때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언어로 구체화해서 잘 표현하고 싶지만 마음과 달리 잘 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신경 쓰는 건 그걸 아는 척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함부로 단정 짓지 말기. 하지만 그냥 모른다면서 대충 얼버무리거나 넘어가지 않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약간 그래도 나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으신 건데 벌써 이런 게 있으시다니.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신인 소설가의 자세시고요. 지금 너무 부끄러워하셔서 제가 너무 재밌어요. 여기 스튜디오에 오시는 작가님들마다 반응이 다 다르신데 네. 너무 부끄러워하셔서 저는 기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권자윤은 살아있었다. 그건 좀 이상한 일이야.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소설은 끊임없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이 삶이 벅차다고 되뇌입니다. 이 작품을 구상하실 때 작가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작품의 구상은 인물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는데 자윤이라는 인물이 무엇을 하지? 무엇을 보지? 무엇을 느끼고 어떤 마음이지? 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자윤이라는 인물이 저한테 무척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물로 느껴졌는데요.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이 소설을 쓰면서 뭔가 자윤이라는 인물이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그 문장들은 작가인 제가 썼고 제가 생각한 것이었지만 그런데도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렇게 자윤이 건네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쉽게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프기도 했고요. 그래서 소설 중간부터는 내가 대답은 못하지만 너한테 달콤한 포도알 하나 정도는 줄게. 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다짐 속에서 마지막 약속을 지키신 거군요. 네. 인물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네요. 네. 이런 자연을 떠올리게 되신 어떤 일상의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저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소설 뭐 처음이 뭐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이제 상황이라는 친구도 있고 장면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인물이라고 대답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 빠른 스스로에 대한 파악을. 네. 네. 저는 제가 인물부터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어떤 인물을 쓰고 싶다라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뭔가 일상 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딴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수집이 되는 편인데 수집을 하는 편인데 눈더미의 이미지나 이렇게 택시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있었고 네. 제가 어떤 것들을 연결하고 싶을 때 그때 한 여자아이 20대 초반의 여자아이를 떠올렸고 그래서 계속 좀 이 인물에 대해 갇혀나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약간 이런 질문 글 쓰는 친구들끼리 궁금하니까 서로 막 물어보죠. 네. 너 어디서 시작해? 네, 맞아요. 근데 요런 작법을 저도 항상 바뀌지만 작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론을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점들이 저한테 그냥 안 잊혀지고 자꾸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다 억지로 이어서 있다 보면 왜 제가 이것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는지 억지로 알게 되는 맞아요. 그런 소설 쓰기를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갔고요. 그 추위는 흔히 식어가고 죽어가는 몸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 소설에서 추위는 특이하게도 그것을 느끼고 견디며 감각하는 순간 말하자면 오히려 살아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과정에 놓인 채 살아가고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삶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삶에 대해와. 저는 근데 사실 이 소설을 쓰면서 삶이 죽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까진 하지 않고 썼어요. 네. 그래도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갱이들을 느끼고 견디는 것이 그 알갱이 자체의 어떤 살아있음 그리고 자연히 그것을 느끼는 감각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삶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가깝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슬프고 외로운 게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삶이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 슬픔과 외로움이 언제 어떻게 건드려져서 얼마나 깊이 혹은 자주 느끼게 되는가를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또 삶이 정말 슬픔이나 아픔, 외로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도 있고 그런 순간순간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결국에는 삶에 대해서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끼고 있는 것. 네. 여기 이 소설에서는 되게 한기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계속 추위 비슷한 어떤 걸 느끼는 이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설의 배경은 땀이 막 배어나오는 한여름이고 더구나 이제 이 소설은 여름지면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작가님은 더위와 추위 중 무엇에 더 약하신가요? 저는 추위에 더 약하고요. 네. 그래서 겨울에는 집에서 더 잘 안 나가기도 하고 네. 저는 어릴 때는 너무 더위를 안 타는 거예요. 그냥 춥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잘 못 쓰니까 패딩을 이제 독서실에 갖다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떤 나이 시즌마다 한 번씩 체질이 바뀐대요. 네, 저는 이제 더위밖에 타지 않는 사람이 네, 안 추워요. 네, 그래서 겨울에 다들 제가 추워 보이니까 사용하 괜찮아 막 이러실까 봐 걱정하시니까 가장 안 따뜻한 패딩을 입고 전혀 방한이 되지 않는 패딩을 입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지금까지는 어떤 체질이실까? 네, 추우시군요. 네. 네. 추운 게 낫더라고요. 저는 더위를 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저한테 질문을 주신 처음에 게스트이신데요. 더우면 자꾸 땀이 나니까 같이 있을 때 좀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좀 찝찝하고 씻고 싶고 예전엔 땀이 잘 안 나니까 뭐 계속 더 놀 수 있고 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작가님 뭐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지금 춥지 않으시죠? 네, 더워요. 네. 지금 긴팔을 입고 오셨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정말 덥잖아요, 밖에. 그니까요.
그렇다면 저마다의 내밀한 불행을 안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사정과 이력의 조각들로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왠지 알 것 같은 마음이어서 저는 이제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소설 속 인물들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초점화자인 자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자윤에 대해서는 좀 애틋한 게 크거든요. 네.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소설 속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는 각각의 방식으로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해림은 그런 저의 안타까움과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친구들도 만나고 노래방 가서 즐겁게 놀 줄도 알고 그럴 것 같아서 약간 든든하기도 하고 좀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 해림이 사실 그래도 가진 어떤 아픔이라고 한다면 원래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인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림이 갑자기 이제 탁 튀어나와서 어떤 장면으로 저에게 기억에 남은 건 노래방 장면인데 네. 노래방 장면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 노래방에서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은 어색한 얼굴로 춤을 추는 해림을 따라 결국 모두가 춤을 춥니다. 지하에 냉기가 가득한 노래방에서 열기가 조금 필요하기도 해서 각자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다닥다닥부터 춤을 추는 장면이 저는 좀 처절하면서도 약간 건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과 단순하지 않게 겹쳐볼 수 있어 재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혹시 특별히 애착이 있거나 재미를 느끼며 쓴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도 노래방에서 다 같이 춤추는 장면을 좋아해요. 네. 그게 저한테는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애착이 있는 장면은 따로 있는데 자윤이 꿈에서 회백색 전화기 더미 안으로 네. 들어가는 장면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선 그 장면이 남더라고요. 그 산처럼 쌓인 그 눈더미 같은 회백색 전화더미에 파묻힌 이미지였고 그리고 이 인물들의 직업도 사용이 종료된 전화기를 회수하고 새로운 번호를 붙여서 다시 내보내는 이런 업무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런 디테일을 떠올리게 되신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산과 눈더미, 전화기 더미의 이미지는 제가 이 소설을 쓰기 전에 막연히 이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전화기보다는 산의 존재와 이미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전화기 더미가 딱이겠다? 좀 이런 흐름이었고 새로운 번호를 붙이는 일은 제가 어렸을 때 핸드폰 개통 업무를 한 적이 있어요. 텔레마케터일까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이제 개통도 하고 부가 서비스 가입도 하고 뭐 벨소리도 넣어주고 이런 요즘에는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이들이 거의 사무실에서의 어떤 일상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들의 업무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해림을 가장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마는 이제 몸이 아프시고 뭐 일을 좀 계속 중단하시고 기도원에 다니시고 동생은 이제 직업 군인으로 가 있고 이런 자윤의 가족 상황도 계속 떠올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 상상도 좀 많이 해봤는데 엄마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연의 엄마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자연의 엄마도 무척 외로운 사람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어떤 인물들을 생각할 때 소설에 쓰이지 않은 장면을 혼자 상상을 해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차장이나 혜림 같은 경우는 이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해본다거나 근데 자윤의 엄마 같은 경우는 기도원에 혼자 가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러면 너무 슬픈 마음이 드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는 자윤보다는 자윤의 엄마가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조금 막대 먹은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을 계속해서 물론 돈은 안 벌지만 이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고 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아까 한 이 자윤이라는 인물에게 마지막에 포도알 하나를 내가 줄게라는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엄마가 딸에게 계속 말을 했잖아요. 나 뭐 수박 먹고 맞아요. 싶어, 포도 먹고 싶어 그러다가 이제 집에 그 과일을 둔 것도 어머니고 강인하다는 생각을 저도 좀 동의할 수 있었고요. 이토록 살아있음의 이유를 모른 채 점점 더 선명해지는 고통만을 감각하며 살아가던 자윤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이제 바로 위기에 처한 모르는 사람을 저도 모르게 돕게 된 건데요. 이 작은 계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삶의 의지는 깊은 감동을 주고 또 조금 놀랍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양방향의 변화에 대해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 장면을 쓸 때는 사실 사람을 돕는 것에 집중하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에 저는 현실에서도 소설에서도 감동을 받고 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상황과 장면에 한해서는 뭔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보단 자윤의 행위 자체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구조하는 것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인데 그 행위를 함으로써 자윤이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그게 뒤이어 나오는 꿈이든 혹은 잊고 있던 가능성이든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가능성이든 그거를 구조해버린 느낌으로 작가로서는 그 행위를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윤이 그 순간 별 생각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저도 줄을 그으며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네, 뭔가 사람을 돕겠다까지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돕게 되는 것. 그리고 그건 자윤이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또다시 나온 자신의 모습이고 그게 자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나무를 들어올리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그러면서 코트를 벗는다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추위 비슷한 이 알갱이들을 느끼는 이 자윤이 이걸 구조하기 위해 저기도 모르게 코트를 벗는 추운 날. 노리셨나요? 네, 노렸고요. 네. 왜 노렸는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코트를 쓸 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순간 뭔가 벗어야겠다. 코트를 벗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사실 소설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되게 그렇게 해놓고 나 사실 이렇게 쓰고 싶었어. 좀 이런 느낌도 있었고 뭔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한계라는 단어를 소설 안에 썼었는데 뭔가 쓰면서 이게 좀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고 코트를 벗으면서 진짜 엄청나게 통증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역시 자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들으면서 궁금해진 건데 어떤 이제 문장을 쓰고 나서 그 문장이 나 뭐 이런 걸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가 보다 알게 되거나 아니면 나도 몰랐는데 이건 이런 이야기구나 막 이렇게 알게 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글을 쓰신 시간이 그래도 아마 습작 기간이 꽤 되시니까 쓰면서 뭐 그런 걸 갑자기 깨달으신 순간이 있으실까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된 기간 동안 벌써 그런 게 생기셨을까요? 등단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학교 때는 사실 좀 플롯을 짜고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전에 제가 상황을 다 아니까 소설 쓰기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물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나 사실 이걸 쓰고 싶었네 이러는 순간들이 계속 오고 그러면서 제가 구성을 하면서 쓰게 되고 그런 게 저한테 재밌는 것 같은데 질문 글을 읽었지만 제가 네. 듣고 싶은 걸 다 들은 것 같아서 충분합니다. 원래 질문은 이제 소설을 쓰면서 그런 걸 좀 깨달은 순간들이 네. 뭐 습작 기간 때 있었을까 그런 순간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구성에 대해서 지금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챕터로 나뉘어 있는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알, 제목에 작은 알처럼 생긴 챕터 0은 삶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내 안에 내재된 선명한 고통을 주던 작은 알갱이가 삶을 지속하려 하는 허기에 깨물어 먹는 포도알로 그리고 생명을 잉태한 작은 알이라는 제목으로 변주됩니다. 여기서 목도되는 건 고통의 알갱이를 생명의 알로 만드는 좀 포기하지 않는 두들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작가님이 살아오시면서 느슨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두들김이 있을까요? 저한테는 네. 그게 소설 쓰기인데요. 정석의 답을. 네, 그니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계속해서 두들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정석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내가 정석인데 어쩌겠어요. 내가 맞아요. 바른 사람인데. 네. 맞아요. 네. 네. 끝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소설이시지 않을까? 네. 소설 말고 뭐가 있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며 드린 질문이었고요. 그렇다면 혹시 소설을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 원칙, 금칙 뭐 이런 작가님만의 정해진 틀이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머릿속에 떠다니는 파편들을 모으거나 연결할 때 인물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저의 지금 정해진 틀이고요. 금칙이 있다면 너무 붕 떠있지 않게 계속 디테일로 뭔가 잡아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붕 떠있지 말자. 디테일을 잃지 말자. 네네. 좀 그런 게 금칙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고민이라 뭔가 쓰다가 보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굉장히 분위기도 잘 나은 것 같은데 그 디테일이 없어 땅에 가라앉지 않으면 이게 이야기가 금방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기특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주변 친구들은 등단작에 대해서 뭐 슬프다는 말도 하고 너가 이런 생각도 했구나 이런 피드백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검색을 하셔서 그 인터넷 포털 같은 데 올라와 있는 독자 피드백을 보신 적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요? 근데 한 달 반이라서 너무 따끈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아니에요. 이런 말은 하고 싶죠. 좋습니다. 사석에서 얘기해요. 네네네. 좋아요. 네.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네. 그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될 소설가의 삶이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좀 두려우신가요? 둘 다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은 사실 그냥 계속 소설을 써야지 하는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멀리까지 나의 소설가의 삶이 어떻게 되려나 뭐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고 있고 다만 소설 쓰기에 대해서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지금 요즘 쓰고 계신 작품이 좀 있으실까요? 미리 티저를 한번 이 방송에서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설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게 아직 이야기가 되기 전이라서 제가 정리해서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지금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소설의 제목이 저글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글링이요? 네. 저글링 잘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여쭤봐 봤어요. 혹시 특기가 아니실까? 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저글링 잘한다고 하시면 다른 곳에서 좀 시키고 그러거든요. 아, 네. 저도 네. 개인기에 네. 대해 생각해보다가 네. 근데 이거는 좀 딴소리지만 최근 들어서, 물론 최근 들어서도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묘기, 개인기 이런 것에 좀 문득문득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하나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뭔가 불가능한 묘기도 상상해보고 어떤 쓸모로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냥 뭔가 쓸모와 상관없이 네. 뭔가 하나쯤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뭔가 성대모사 같은 거 말고 좀 네. 몸으로 보여주는 거면 어떨까? 하지만 하나 있으면 너무 좋죠. 막 다른 분들이 얼마나 시켜보겠어요. 하지만 할 수 없겠지. 좀 이런 생각 그런 걸 이제 소설로 풀어보겠다. 네, 근데 물론 인물들이 저글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제가 말해놓고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글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기를 가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떠오른 게 예전에 제가 문장의 소리 게스트로 나왔을 때 저에게 특기 없냐고 해서 저 새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새소리를 냈어요. 좀 후회해요. 근데 제가 그게 특기긴 하거든요. 네, 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저의 옛날 방송을 보시면 새소리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특기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얘기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좀 끝나서 낭독을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렸었잖아요. 좀 청취자분들께 특별히 읽어드리고 싶은 소설의 한 장면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낭독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자유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이런 고민은 너무 생경하니까 말이야. 죽음에 관한 생각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그저 섣부른 부주의가 문제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자유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한 적이 많았다. 별 생각 없이. 다들 그런 적이 있지 않아? 자유는 누구에게라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외로워졌다. 너무 외로워서 산처럼 쌓인 수백 대의 회백색 전화기 더미 안으로 몸을 웅크리고 들어간 적이 있었다. 꿈속에서였다. 의식을 잃었던 동안 여러 꿈을 꾸었다.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하나의 장면이었다. 네. 특별히 이 장면을 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하셨던. 맞아요. 네. 비록 꿈속이긴 하지만 이 회백색 전화기 더미 안으로 웅크리고 들어가는 행동과 마음이 자연의 많은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문장의 흐름들이 제 안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느낌이 있기도 했고 감정적으로도 되게 가깝게 느끼고 있는 장면인 터라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 장면이 좋았는데 마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단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 간단한 소감을 여쭈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떨렸고요. 제 목소리가 박제됩니다. 제 목소리에 떨림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진 않을지 너무 걱정되고 하지만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또 이게 저의 작가로서 첫 활동인데 이렇게 문장의 소리에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단 작가님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다음 주 787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